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이게 이제 대학혁신 연구 마을 제도라고 저도 알고 있고 올해 좀 예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동명대가 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 강의에 이제 초청 받을 때 저보고 이제 어떤 거 얘기하셨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기술 가지고 스타트업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수님하고 같이 협업하신다고 얘기 들어서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디에 초점 맞춰서 하면 좋을지 그런 거 생각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 원래 6시 반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빨리 끝내드리면 좋으시겠죠? 네, 네. 예. 시리가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네. 저 오늘 오기 전에 주말에 서울하고 제주도에 있다 왔는데 서울은 확진자가 엄청 많아서 뭐 그 가는 데마다 난리고요. 제주도는 그걸 피해서 놀러 온 사람들 아주 난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제주도에는 또 눈이 좀 많이 와서 비행기가 결항도 되고 이러느라고 뭐 공항에서도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오늘 아침에는 3차 접종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편하게 들으시라고 제 얘기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또 예방접종 맞고 뭐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방접종 맞는 것처럼 이런 URP 사업을 통해서 기술을 가지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URP가 결국은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예방접종 같은 그런 효과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유니스트에서 기술경영학 석사 했고요. 지금 박사과정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96년에 지금의 SK 하이닉스인 현대전자에서 근무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2013년도부터 부산에서 이런 스타트업들에게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 그다음에 엑셀레이팅하는 거 이런 과정들을 하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텀이 좀 있는데 유럽에 갔었고요. 유럽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사는 걸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다국적 기업들한테 한국 기술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컨설팅 일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제가 실제로 한국에 돌아와서 스타트업 또 한 번 더 해서 성공리에 저희 회사를 엑시트하는 케이스도 만들었고 네, 그랬습니다. 제가 현대전자에서는 인공위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만들던 저도 엔지니어였고요. 인공위성 만들던 엔지니어였고 제가 전체 파워 시스템 설계했습니다. 파워 시스템 설계하면서 그러다가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에 아주 벤처 붐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융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제가 달랑 5장짜리 사업계획서 들고 가서 투자도 받았던 경험이 있고 그 벤처 잘 만들어서 이런 셋탑박스 만드는 셋탑박스 만드는 일도 했고 그 다음에 유럽 갔다 와서는 이런 이 태양전지판에 이 태양전지판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예. 여기 솔라셀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인 폴리시리콘을 만드는 기술도 제가 이제 이전 받아서 직접 사업화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 가지고 지금은 스타트업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스타트업이 실제로 그냥 마켓에 그냥 훅 나가서 비즈니스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환경이 지금은 안 되니까 그래서 중견기업, 대기업들하고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유창은 좀 넘어갈 건데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이런 스타트업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구체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파트너점 회사를 하고 있는데 IBK 기업은행하고 여러분 광고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창공 프로그램이랑 스타트업
스타트업들을 엑셀러레이팅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벌써 운영한 지가 4년 됐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운영하게 돼 있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스타트업들 기술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내년 저희 4월달, 3월달, 4월달쯤에 다음 기수 뽑을 때 한번 응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다텍이라고 네, 그 교수님 창업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동명대 간호학과 교수님이. 그래서 그 교수님은 전 기수에서 잘 저희가 엑셀러레이팅해서 투자 연계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직원들도 많이 뽑으셔서 스페이스도 저희 스페이스에 코워킹 스페이스에 자리도 마련하셔서 직원들과 같이 연구개발도 잘 하고 계십니다. 스타트업 만들고 기술 가지고 사업하는 거는 결국은 체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뭔가를 바꾸는 거고 바꿔서 그걸 찬스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만드는 거라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체인지를 통해서 찬스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스타트업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기도 한데 스타트업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뭔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오랫동안 불편해 왔어. 그런 페인 포인트를 찾아내고 그 페인 포인트에 맞는 내가 페인 릴리버를 처방을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체인지 찬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스타트업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동영상인데 보실 시간은 없으실 것 같고 유튜브에서 테드에 가시면 이런 그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 팀, 비즈니스 모델, 펀딩, 타이밍 이런 5가지 요소 중에 실제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여기 이제 동영상 보면 유튜브는 이래서 잘 됐고 이렇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랬고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는데 뭐가 제일 맞을까요? 아이디어. 네. 또 다른 분. 타이밍. 네. 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튜브랑 에어비앤비는 유튜브는 미국의 인터넷망이 제대로 깔리고 고속망이 깔리기 전까지는 유튜브랑 비슷한 스타트업이 엄청 많았는데 거긴 다 망하고 유튜브만 딱 됐어요. 그게 뭐냐면 외부 환경적인 요소와 마찬가지로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춰 떨어진 거죠. 시장이 원하는 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성공한 거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예요. 모기지 사태로 뭐 한 사람이 집을 3채, 4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우스 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집들의 렌트비, 그러니까 그 모기지를 내야 되니까 렌트를 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는 결론에 5분짜리 강의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네. 그래서 거기에 빌 그로스라는 저하고 똑같은 그런 엑셀러레이팅 하시는 분이 2013년도에 강의한 자료인데 저는 그분하고도 같이 뭐 한번 IR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팀이 중요합니다. 그걸 실행하는 팀이 어떻게 누가 실행하느냐.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요소를 봤더니 그 다음에 펀딩이고 마지막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은 왜 마지막이냐? 비즈니스 모델도 중요한 5가지 요소 중에 들어가는데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은 플렉시블하게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우리가 타겟팅했던 고객이 바뀔 수도 있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가다 보면 계속 뭔가 고객한테 보여주고 배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피팅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2021년에 우리 다 갔습니다. 이제 내년 하이퍼 사이클이 또 나오겠죠. 이 뭔지 아시죠? 가트너에서 늘 뭐 매년 내놓습니다. 그 죄송합니다. 상위에 보면 NFT, 뭐 AI, 뭐 데이터 이런 기술도 중요하다고 돼 있고 이미 여기서 이게 이제 뜨고 있고 아마 22년도에 나오면 얘네들은 아마 요쯤에 가 있을 거고 또 다른 뭔가 아마 이제 뜰 겁니다. 뭐 지금 우리 아마 더 중요한 것들이 이제는 기계 쪽 여기 지금 소프트웨어가 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걸 받침해주는 하드웨어 기술들 지금 동명대 1층에 올라오다 보니까 로봇 기술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더 연계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말씀드렸는데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들이 기존에는 내가 외부에서 받아오는 거를 그냥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이게 회사에 딱 장벽을 치고 이거 밖으로 절대로 못 나가. 우리 내부에서만 막 해.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걸 클로즈드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내부 혁신만 추구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했죠.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밖으로 나가게 유출시키면 뭐 난리가 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아무 때나 어디서든 기술이 들어오고 나가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갈 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뭔가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개념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2번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했어요. IBK 창공에서 발굴한 스타트업들하고 부산에 있는 중견기업들, 울산에 있는 중견기업들, 경남에 있는 중견기업들 같이 모여서 네트워킹하는 자리 만들고 같이 우리가 뭘 하는지 설명하게 했더니 이제 그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마지막에 한 건 부산 상공회의소에 있는 기업분들하고 스타트업들이 만나게 해드려서 저희가 창공에서 엑셀레이팅한 그 스타트업 하나가 얘기가 잘 되고 있고 이미 한 군데는 그전 7월달에 저희가 했던 오피노베이션 통해서 이 외부 벽을 허물어뜨리니까 기업이 실제로 그걸 자기네 걸로 받아들이고 그걸 또 하나의 새로운 프로덕트 형식으로 비즈니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타트업 요즘에 하고 계시는 여러분 스타트업들도 그냥 우리 것만 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앞에 누군가하고 자꾸 부딪혀야 되잖아요. 부딪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경계의 벽을 허물어뜨린 거죠. 허물어뜨려서 밖으로 잡고 이제 뭔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기회를 체인지를 많이 시키니까 이제 찬스가 더 많이 생긴다. 이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개요였는데 벌써 시간이 6시네요. 네. 스타트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또는 내가 제일 잘하는 일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스타트업에게는 제 경험상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물론 본인이 제일 잘하는 일이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런 앙트레프러너십이 필요합니다. 우리말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앙트레프러너십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외부 환경 변화라는 거에 민감하게 꼭 대응해야 됩니다. 앙트레프러너십은 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내부에 있는 리소스만 보는 게 아니라 외부의 리소스,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거기서 기회를 추구하고 당연히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또 그런 걸 하는 생각, 의지, 행동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앙트레프러너십은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인 슌페터가 만든 이론이기도 하고요. 앙트레프러너십이라는 것 자체를 그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괴적 혁신, 혁신인데 기존의 걸 파괴한다. 이런 파괴적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앙트레프러너십은 그런 파괴적 혁신, 지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시 뭔가 새로운 것으로 체인지하고 거기서 새로운 찬스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분이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자동차의 행보가 요즘 굉장히 무섭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피노베이션 원래 기술을 일본에서 갖고 왔고 처음 자동차를 할 때 약 70년 전에 경영을 잘 몰라서 미국에서 경영자도 데리고 왔어요. 어느 회사인지 뭐 이름 안 돼도 다 아실 만한 회사들에서 데리고 왔고 지금은 그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패러다임이 계속 외부 환경 변화가 바뀌고 있어서 이분이 본인의 앙트레프러너십을 가지고 파괴적 혁신을 하자. 이제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또는 뭔가 새로운 운송수단, 새로운 이모빌리티 가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당연히 이런 스티브 잡스나 구글의 레리 페이지나 설게이 브린, 그다음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그다음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앙트레프러너십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있죠. 이제 생긴 지 20년, 30년밖에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말고도 원래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더 많은 자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가장 그래도 와닿을 수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띄워봤고요.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딱 치시면 이 동영상 나오는데 꼭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뭐 노래에 맞춰서 막 로봇이 춤을 추죠. 이런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자동차가 인수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5년 이내에 나르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걸 보급하고 그걸로 택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정부도 관여하고 있고 정부의 국책연구소들도 관여하고 있고 대학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잘 추진되고 있고 올해 아마 내년 CES 1월달에 열리는 CES에 아마 또 뭔가 보여주고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은 뭘 원래 표현하면 뭘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Start your tech value up.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시작하는 일, 이게 스타트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 하나 할게요. 기술이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술이 가치가 있으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마켓에 맞아야 된다. 마켓에 피팅할 줄 아는 기술이어야 가치가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가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를 하실 때 오늘 제가 발표도 뭐 많이 다 듣지는 못했지만 두세 군데 들어봤는데 일단 다 수요 조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컨셉을 보여줬어요. 컨셉을 보여주고 컨셉을 종이로도 써보고 뭔가 테스트해서 데이터로도 보여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만드셨고 지금 현재 그 상태인 거죠. 프로토타입 만드는 사업까지 이제 하신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뭔가 이제 시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게 틀렸으면 틀린 거대로 맞았으면 맞는 거대로 뭔가 계속 피팅하는 과정을 거쳐가다 보면 이제 MVP를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이제 프로덕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피팅되는 과정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잘 하려면 뭐 당연히 이런 게 필요하고 중간에 이게 이제 보통 학술적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뉴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런 페이지를 거치게 된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 단계를 통해서 허들을 건널고 그때마다 스테이지 게이트 방식으로 리스크를 좀 줄여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도 이렇게 간다 이런 표시인데 캠브리지에서 제가 훔쳐온 자료인데 네,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이거 뭐 설명을 너무 오는데 자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타트업이 기술을 잘 만들어서 가려면 지금 2000년대는 make default thing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코스트나 퀄리티에 중점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make different thing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된 거지. 이때까지는 뭔가 식스 시그마 뭐 자동화 이런 거에 중점을 뒀는데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혁신, 이노베이션 뭔가 바꿔야 된다 이런 걸로 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산업 자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대부터는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픈이노베이션 하는 비즈니스 모델들로 아마 세상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테슬라나 애플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이 오픈이노베이션 실제로 다 시작하고 있어요. 네. 비즈니스 모델은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건 결국은 차별화, 경쟁력, 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코스트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가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해관계자 누군가 같이 할 수 있는 스테이크홀더 스트럭처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들어가서 어떻게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질 거냐에 대한 밸류 체인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한 방법 기법 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여기 써놓은 건 똑같이 얘기했죠. 뭔가 make different thing을 만들려면 다른 것을 만들고 혁신하고 뭐 이러려면 우리 자체가 생각할 때 디자이너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시작에 자꾸 맞춤형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그 기술이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려면 여기 fail open이라고 되어 있는데 fail은 이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뱅크럽트 되는 게 아니라 시도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빨리 열어보자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 중에 하나가 디자인 싱킹하고 린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은 디자인 싱킹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대로 디자인 싱킹하는 과정에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마켓에 들어갔을 때 그게 정말 어떤 가치를 만들어질 것인지 뭔가 조사하는 과정,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바라보고 거기서 실제로 이게 기술적으로 구현한지 이런 거 알아보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마켓에 피팅해서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뭐 매주하고 런하고 빌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단계를 거칠 때마다 페일이 됐는데 또는 뭐 석세스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아마 페일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빨리 갈 수 있는지를 하는 과정이 이제 린 스타트업 과정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고 린 스타트업은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모르셔도 지금까지 아마 이렇게 해오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뭐 그런 과정이고 이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제 POC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이제 요즘 이 POC라는 단어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을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검증하는 과정. 그거 어떻게 검증한다고요? 첫 번째 그 뭔가 문서 또는 뭐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림 뭐 이런 걸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 되면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다음에 파일럿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POC 과정은 이렇게 셋업부터 로우 피델리티 정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로우, 미디엄, 하이 피델리티를 갖게 되는 네 단계를 가질 수 있다. 그때마다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것 셋업 단계에서는 뭐 페르소나가 어떤 것인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써보고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로우 피델리티는 페이퍼 타입으로라도 일단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테스트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는 클릭able, 클릭해서 볼 수 있게 PPT를 보여주든 뭔가 보여주든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뭔가 테스트를 할 수 있게 A냐 B냐 이런 걸 테스트할 수 있게 한번 해주는 과정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이제 POC 과정이에요. 그래서 POC 과정은 처음 단계고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시장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IBK 창공에서 저희가 하는 일이 POC 단계부터 다시 정립을 합니다. 마켓에 맞는 건지.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피보팅할 수 있는 길도 열어드리고 피보팅을 할 수 있게 해드려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미니멈 바이블 프로덕트를 만들죠.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드는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계로 자동차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타이어 보여주고 나 자동차 만들게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보여주고 사람이 미는 뭔가를 보여주고 나서 이게 가는데요. 이렇게 내 바퀴 달린 뭔가 가는데 이걸 이제 전기로 가게 할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게 이제 MVP라는 거죠. 그래서 MVP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최소 기능 제품이라는 거라고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MVP를 바로 만들 수는 없겠죠. 네, 바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POC 과정이 필요하고 프로토타입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프 오브 컨셉 POC 과정을 거쳐서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MVP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하는 과정으로 간다. 근데 이 과정에 디자인 싱킹, 린 스타트업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려면 스탠퍼드 교수가 오스터 왈더라는 교수님이 이 교수님 이거 갖고 비즈니스도 잘 하고 계시는데 9블럭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 9블럭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분들은 뭐 저게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고 우리 회사가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할 때도 저는 이거 쓰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커스터머 세그멘트 목표 고객 그다음에 내가 고객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밸류 프로포지션을 정하는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 보면 릴레이션십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요즘의 비즈니스는 그냥 한 번의 비즈니스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스테이너블해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고객하고 만드는 과정. 요즘 뭘로 쓰죠? 대부분 뭐 SNS 뭐 이런 거 플랫폼 비즈니스 그렇게 쓰고 기술적 비즈니스는 어떤 뭐 고객이 내 거를 계속 쓸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차별성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게 릴레이션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영업 채널이고 거기서 만들어진 레비뉴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쪽 파트는 이제 마켓 우리 시장에 관련돼서 내가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쓰는 거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파트는 내 내부 리소스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어떤 역량을 리소스를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팀 빌딩을 해야 되고 경쟁자들에 대비해서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되냐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 액티비티 보고 리소스는 뭘 가져야 되고 당연히 혼자 안 되니까 파트너십 누구랑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될 거냐 코스트 스트럭처 그럼 이걸 잘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발표한 연구 필요성 뭐 얘기 다 나올 수 있고 그죠? 내가 뭘 할 거다라는 정의도 내릴 수 있고 이제 영업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 거기서 수익 창출 방안이 나올 거게 되고 이게 이제 그런 여러분들 아마 연구 계획서나 사업 계획서 쓰실 때 어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이나 뭐 이런 거 쓰실 때 보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자꾸 써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커스터머 고객 세그멘테이션 어떻게 하느냐 이 결국은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커스터머 프로파일링하고 밸류 매핑을 해서 이게 피팅이 돼야 좀 전에 봤던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써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커스터머 프로파일링 어떻게 하느냐 제가 자세한 내용도 적어놨는데 결국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페인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예.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무엇이냐 아까 우리 레이더 RSC 하시는데 레이더 스캔 클러스터 하시는 데는 배가 반동강 난 상하이 조선소에 또는 그 선급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페인 포인트가 됐고 그 페인 포인트에서 찾아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커스텀 세그멘테이션을 일단 상하이 조선소로 잡은 거죠.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됐다면
이 결국은 이제 그런 페인 포인트 잡아냈을 때 이런 페인 포인트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꾸 세부적으로 보이는 거, obstacle한 거 이런 것들을 자꾸 특징을 짓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고객 세그멘테이션 할지 그렇게 잡아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밸류 매핑에선 페인 릴리버를 적을 수 있겠죠. 이제 매칭되는 거죠.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이 부분이었으니까 내가 이제 뭔가 타이레놀 저 타이레놀 2알 먹고 왔는데 타이레놀 같은 거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줄 거냐? 이제 결국 이게 우리가 주는 고객에 주는 가치 중에 가치의 어떤 특성이 되겠죠. 뭔가 차별성이 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뭘 또 만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 서비스를 구체화시키는 작업. 이 밸류 커스터머 프로파일링과 밸류 매핑을 오늘 다시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그럼 피보팅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비즈니스 모델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목표 고객, 거기에 따른 가치 제한, 거기에 따른 관계, 시장을 창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밸류 매핑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서 뭐 쓰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사를 많이 해야 돼요. 프루프 오브 컨셉 개념을 자꾸 도입해서 자꾸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중요한 부분만.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플렉시블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계속 이터레이션 반복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만들어보고 그걸 가지고 가서 테스트해보고 사람들한테 또 여기서 뭔가 피보팅해서 또 써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크게 빼서 이걸 컴퓨터로 적지 마시고 손으로 적는 작업을 자꾸 해보세요. 저는 손으로 적는 작업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꾸 적어보시다 보면 고객 세그멘테이션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의 우리 밸류 프로포션이 바뀔 수 있어요. 선급에 따라 틀릴 수 있고 조선소에 따라 틀릴 수 있는 밸류 프로포션이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셔야 만드시는 제품이 타겟팅이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죠. 자, 배민이 이걸 통해서 사장님 앱과 고객이 그냥 쓰는 앱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러려면 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다 적혀 있어서 처음에 할 때는 단일화된 팀보단 이렇게 다양성을 추구하는 팀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중에 개발도 해야 되고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성을 통해서 얘기가 전반적으로 흘러가야 우리 자체적인 내부의 어떤 리소스들도 좀 더 파워풀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뭐 팀을 잘 유지하려면 이런 게 중요하겠죠. 3R이라고 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가는 것. 우리 팀원들이 스타트업 할 때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1년 하다 빠져나가고 1년 하다 빠져나가면 우리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릴레이션십을 갖는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 역할을 줘야 됩니다. 릴레이션십을 잘 가져가려면 역할과 책임 이런 걸 잘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리워드를 잘 줘야 되겠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를 받을 때도 팀원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리워드를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투자자가 봅니다. 대표가 어떤 엔트레프러너십을 갖고 있는지, 팀을 잘 이끌어 가고 있는지, 이 요소 굉장히 잘 보기 때문에 절대로 관가해서는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이제 뭔가 이제 대부분의 그 스타트업에 있어서 엑시트하는 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엑시트 왜 벌써 시작할 때부터 엑시트 얘기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엑시트는 투자가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투자는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돈이 필요하시니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죠. 그죠? 투자자가 들어오는 순간 내가 조금씩 엑시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엑시트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IPO가 됐던, 내가 회사를 M&A 시키던. 근데 대부분 요즘에 스타트업은 IPO 가는 케이스보다 M&A로 가는 케이스가 좀 더 많고요. 시간도 짧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단점 적어놨고, 왜 하냐면 뭐 당연히 그 내부적으로 개발 뭐 이런 당연한 얘기들 써놨어요. 지속성, 뭐 조달 방식. 근데 왜 하냐?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대부분 그 중소 중견기업들이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빠르게 습득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이미 잘 돼 있는 스타트업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자기 거화 시켜서 거기에 자기네 기술도 접목시켜서 새로운 비즈니스 만들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내가 시장에 가려면 우리 브랜드 갖고 바게닝 파워 갖고 안 되던 일들이 되기 시작해요. 시장에 막 확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안정된 출시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제가 글로벌 비즈니스 하면서 예를 하나 드리면 저는 이제 독일도 연방주잖아요. 그래서 독일 연방주 중에 프랑스 국경에 있고 키스트 유럽이 위치해 있는 잘란트주라는 주에 제가 경제진흥공사 한국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 저희 IBK에 있는 창공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독일을 진출할 때 그런 경제진흥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대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보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 의료 선진화를 많이 추구하고 있지만 의료 데이터를 넘겨주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병원으로 잘 못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호주는 조금 그나마 난데 아직 다 못 가고 있는데 독일이나 이런 의료기기가 발달돼 있고 제약과 관련된 것들이 발달돼 있는 독일에서는 의료 데이터의 중요성도 알고 있지만 그게 빨리 뭔가 유통이 빨리 돼야 된다 이렇게 돼서 그거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지금 많이 독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죠. 그런 글로벌 요소들을 하기 위해서 독일의 그 기업들과 오픈이노베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실만한 독일의 기업들, 의료 제약회사, 기기 만드는 회사들하고 다국적 기업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M&A가 회사를 판다는 개념보단 우리가 그들의 사업 영역 안에 들어가서 같이 내가 더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찬스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회사 전체가 넘어가지 않고 서비스, 프로덕트 이렇게 하나씩만 넘어가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은 구글에 완전히 속해 있지만 예전엔 유튜브에 광고하는 서비스 영역만 구글이 사갔었어요. 그런 것처럼. 자, 이제 투자와 관련돼서 작년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글로벌하게 부각됐었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신선식품 이렇게 됐던 것처럼 이런 분야들이 했었는데 실제로는 투자폭은 좀 소폭이라고 되는 아주 대폭 감소됐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투자를 하려면 만나서 봐야 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까 그 고전적인 방법의 투자 방식으로는 사람을 만나서 파악하고 앙트레프레너십이 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니까 감소가 됐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액의 투자보다는 큰 금액의 투자가 많아졌었고 그런 것들이 여기 투자 사례도 나와 있죠. 신선식품이나 클라우드 솔루션 하는 이런 컬리, 번개장터가 요즘 엄청 광고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모바일 중고장터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서 환경적인 영역에서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숙박 뭐 이런 거 하는 야놀자 엄청 대규모 투자 받아서 잘 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이커머스, 뭐 의료에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의료 AI 서비스가 이제 아마 22년도에는 조금 더 투자를 잘 받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잘 받으려면 몇 가지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데, 벌써 눌렀으니까 보시면 아이디어부터 프로토타입 만들고 퍼스트 커스터머 만나서 성장하고 확장하는 5가지 단계라고 보면, 여기에 그림으로 보신 것처럼 빨간색은 이제 리스크예요. 리스크가 되고, 리스크가 엄청 크겠죠. 막 시작했을 때 우리 아마 요쯤 되지 않을까요? 요쯤 엄청 리스크가 커요. 근데 레비뉴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때 만들어지겠죠. 퍼스트 커스터머 만나요. 프로토타입, 뭐 아이디어가 좀 뭐 아까 얘기했던 POC 과정, 그다음에 프로토타입 만들고 MVP 돌려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겨우 마켓 피팅 해가지고 퍼스트 커스터머 만나 레비뉴가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이때 투자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스크가 크면 투자 사이즈는 작을 수밖에 없고, 리스크가 줄어들면 투자 사이즈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는 이렇게 만들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리스크가 큰데 투자가 갑자기 확 이만큼 들어오는 거,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직 내가 퍼스트 커스터머 만나서 레비뉴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 투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 다음 투자가 이 곡선대로면 이쯤에서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레비뉴가 빨리 발생해야 되고, 아마 레비뉴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곡선이 거의 직선 형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런 비즈니스는 아마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렇게 처음부터 내가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엑셀러레이팅하고 인큐베이팅이 하는 과정이 이 중간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커스터머 만나서 성장하는 과정까지는 엑셀러레이팅하는 과정이고, 이때 투자하는 사람들은 3F라고 뭐 다 아시겠죠. 친구, 가족, 바보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 투자하고 엔젤 투자하고 엑셀러레이터 하는 사람들이 시드 펀딩 하겠죠. 이때만 해도 시드 펀딩 하면서 이제 리스크가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요 앞에는 리스크가 큰데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략적 투자자예요. 스트래티지 SI라고 불러요, 보통. 나중에 제가 혹시 뭐 기회 되면 VC, AC에 대해서 또 강의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SI라는 단어가 뭐냐? 전략적 투자한다. 이런 사람들, 리스크가 큰데도 투자해서 나를 같이 엑셀러레이팅, 인큐베이팅 해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뒤에는 이제 리스크가 줄어들고 레비뉴가 발생하면서 큰 폭의 투자가 들어오겠죠.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VC, 뭐 벤처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우리 VC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퍼블릭 마켓에 나갈 수 있겠죠. 그럼 이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FI라고 불러요. 재무적 투자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재무적 투자를 통해서 큰 성과를 바라는 거겠죠. 그래서 배민 같은 경우에는 이때쯤 투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 마켓 나가기 직전 단계에서 받은 거고, 이때 시리즈 펀딩이라고 하는 건 시리즈 A, B, C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게 되고, A, B, C는 A는 뭐 10억에서 30억, B는 35억에서 100억, C는 이제 100억 이상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우리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투자는 융자랑은 좀 틀리겠죠. 융자는 리스크 테이킹 은행이 빨리 하잖아요. 이자를 받아가고 원금을 갚으면서. 근데 투자는 리스크가 큰데 대신 내가 나중에 더 많은 걸 얻어가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를 밸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대주주 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경영하게 하는데 대신 이제 가치를 빨리 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잘 받으려면 이런 10가지 정도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뭔가 공감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이 실행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내가 준비가 많이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투자자하고 피팅도 돼야 돼요. 내가 마켓에 피팅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하고 이렇게 합이 맞아져야 돼요. 그래 투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얘기는 꿈과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뭔지, 엑시트를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 매력적인 굉장히 섹시한 마켓하고 BM을 갖고 있어야 되고, 마켓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POC나 PMF를 어느 정도까지 잘 진행했는지도 보여줘야 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대표가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구나. 근데 이런 페인 포인트를 보고 시장에 이런 밸류 매핑하고 이렇게 맞췄구나. 그리고 거기를 하기 위해서 POC 이런 과정을 거쳤고 PF 과정을 거쳐서 마켓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구나. 지금 어디하고 얘기를 잘 하고 있구나. 그러면 가치가 이 정도는 있겠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스토리가 전반적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막 나올 건데, 그런 단계를 잘 거치면 이렇게 투자를 받겠죠. 처음에는 이제 바보들로부터 좀 받고, 뭔가 이제 엑셀레이터를 좀 만나기 시작하면서 성장하는 방법, 비즈니스 모델도 좀 바꾸고 피버팅도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오게 될 거고, 협업도 하게 될 거고, 오픈 이노베이션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커스텀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내가 이제 A 펀딩, 이때 받았던 시드 펀딩 이후에 이제 A 펀딩 받게 되고 B 펀딩 받게 되죠. 보통 요즘에 시리즈 A 펀딩 받는 데까지 괜찮은 아이템이라면 한 2년 걸립니다. 2년에서 3년. B 펀딩은 뭐 A 펀딩 받고 나서 거의 1년 내에 거의 B 펀딩 또 받습니다. 지금 막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는 이유들이 벤처 캐피탈들이 이 부분까지 시드 펀딩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법제화시킨 나라예요. 엑셀러레이터라는 개념은 원래는 법제화되지 않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진짜 시드 막 아무것도 없을 때 기술만 있는 사람 찾아서 그래 너 한번 사업해봐 하고, 세이프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 일단은 돈을 주고 나중에 성공하면 내가 주식으로 가져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엑셀러레이터예요. 그래서 법제화될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근데 그걸 우리나라 법제화를 만들었는데, 이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원래 벤처 캐피탈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유 중에 하나는 벤처 캐피탈들이 민간의 자본을 가지고 민간의 펀드를 가지고 펀딩을 하지 않고 대부분 정부가 만들어 놓은 모태 펀드를 가지고 공공기금을 갖고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손실이 발생하면 벤처 캐피탈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다음 뭐 철창에도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테이킹하려고 초기 기업에 안 하게 된 거죠. 미국은 VC가 이 앞단에 다 해요. 투자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렇게 특성이 좀 지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걸 제도적으로 또 바꾸겠다. 그래서 코퍼레이트 VC, 기업형 벤처 캐피탈에게 세제 혜택도 주고 그렇게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어서 코퍼레이트 VC가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하려면 피칭 잘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피치가 뭐냐면,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야구 부산 사람이 야구 다 좋아하니까. 투수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피처잖아요. 피처. 던지는 거야, 던지는 거.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서 다다다다다 던지는 거예요. 나한테 투자할 사람한테. 그걸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위로 올라가는데 5에서 7분 걸려요. 그 5에서 7분 동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얘기해서 대부분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투자자들이 한번 솔깃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트럼프도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 만날 때 30초밖에 안 줘요. 나한테 30초 안에 설명 다 해봐 이러거든요. 그만큼 투자자들은 이 30초 안에 뭐가 당겨야 돼요.
30초 안에 당겨서 얘기를 다 들으면 30초 안에 당기면 야 내가 5분 줄게. 5분 동안 더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예, 그게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문제인식한 거, 문제인식 통해서 내가 어떤 솔루션 갖고 있는지, 내가 마켓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당신이 투자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지, 컴피티션 내 경쟁자들하고 나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것 따라서 내가 비즈니스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지, 그거 누가 하는지, 나 얼마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받으시려면 KBIC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KBIC에서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펀드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가서 눌러보시면 천령 창업 펀드, 무슨 스마트 제조 펀드, 뭐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 보시고 거기 보시면 누가 얼마짜리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그 운용사는 회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전화번호는 뭐고, 누가 이거 운영하는 대표 펀드 매니저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투자 받으실 때 이렇게 연락하셔도 되고, 제일 좋은 건 IBK 창공에 응모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건 다 아실 거고, 청진원 사이트에서 뭐 예비 초기 도약 패키지 사업하고 있는 거 아실 거고, 사업화 창업 시설 공간부 뭐 이런 거 하는 각 단계별 사업들 자잘하게 또 막 하고 있어요. 글로벌도 하고 있고, 이거 다 보시면 되고. 팁스 프로그램 들어보셨죠? 특히 이렇게 대학에서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게 되면 팁스 프로그램은 R&D 프로그램처럼 그 R&D 자금을 주는 곳이, R&BD보다는 R&D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서 팁스 프로그램 하고 있고, 프리 팁스, 본 팁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포스트 팁스도 하고 있어서 전체 다 받으시면 10억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10억. 예. 중기부 사업이고, 이제 과기부 사업 중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특히 이제 대학의 기술을 갖고 창업하는 경우에 기술 이전이 되는 케이스, 기술 사업화 케이스이기 때문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그런 기술 사업화를 지원해주는 전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산에 연구개발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에 R&D 사업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말씀드린 대로 이제 IBK 창공 혁신 창업 기업이 22년 상반기 거는 10월달에 저희가 올해 10월달에 벌써 해서 지금 마감이 됐고 6기가 뽑아졌고, 다음 주에 새로운 해가 되면 이제 그분들하고 인터뷰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이제 거의 1시간 동안 기업들하고 인터뷰를 다 해요. 예.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계속 엑서이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엑서이팅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수는 3월 달이나 4월 달에 다시 뽑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법인을 만드시면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법인이셔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왜냐? 저희는 투자를 받게 해드리고 융자를 받게 해드리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이 없으면 그런 걸 하실 수가 없어서 법인 조건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고 계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사명감을 갖고 있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엑셀러레이터인 저도 뭔가 거기서 내가 수익을 올려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단 저희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명감 없이는 여러분들도 저도 할 수 없잖아요. 또 여기 대학교에서 도와준 이 URP 사업단도 사명감 없이는 여러분들 못 도와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사명감 가지고 계시면 언젠간 큰 세상을 변하게 하는 혁신을 가지고 오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늘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